어머니, 이 박스들 다 뭐예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온 며느리는 텅 빈 집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마치 도둑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얘졌다. 소파도 장식장도 식탁 위에 있던 그 흔한 전기밥솥 하나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집안에는 낯선 정적과 벽에 남은 가구 자국들만 남아 있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다. 그래서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 준서가 급히 끼어들었다.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장난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이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모양이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이 집 팔았어. 그 순간 준서는 소파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말이 뒤늦게 튀어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그날 처음으로 했다.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냐고. 가족인데, 자식인데, 손주들인데. 하지만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모른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사람이 어떻게 조금씩 지워지는지, 그리고 그 지워짐이 끝에 가서는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걸.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거꾸로 흘러간다. 내가 왜 그 집을 팔았는지, 왜 아들 가족이 여행 간 사이에 모든 걸 정리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벌어진 일들, 특히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결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을 참고 맞추고 양보하며 살았다. 인천에서 30년 넘게 남의 집 살림을 하며 번 돈으로 아들 하나 키웠고 그 돈으로 집을 샀다. 그 집이 훗날 나를 가두는 공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노후, 손주들 웃음소리, 함께 먹는 밥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면들이었다. 나 역시 그렇게 믿었다. 내가 희생하면 이 집은 굴러간다고, 내가 참고 있으면 가족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참는다는 건 어느 순간부터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그리고 그 의무가 길어지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 된다. 밥하는 기능, 치우는 기능, 돌보는 기능. 고장나면 불편해지는 물건처럼 취급받는다.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 역할이 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짐을 치우기 위해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도. 하이라이트가 터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맞다. 겉으로만 보면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집은 있었고 밥은 굶지 않았고 같이 사는 가족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치라는 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항상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처음 변화는 아주 사소했다. 말투였다. 며느리 수경이는 처음엔 늘 어머니하고 부르며 웃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문장이 짧아졌다. 어머니, 이거요. 어머니, 아직인가요? 감정이 빠진 말들이 늘어났고 부탁보다는 확인처럼 들렸다. 나는 그 차이를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애 키우느라 예민하겠지 하고 넘겼다. 아들 준서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내 방 문을 열고 엄마, 오늘은 좀 쉬었어? 라고 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만 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대화는 줄고 침묵은 늘어났다. 나는 그 침묵을 깨지 않으려고 더 조심했다. 괜히 말 꺼냈다가 귀찮은 사람 될까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전부 내 몫이 됐다. 누가 맡기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며느리는 어느새 집안일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청소는 언제, 빨래는 어떻게, 밥은 몇 시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설명해야 했고, 이유가 길어지면 눈치가 보였다. 이상한 건 그 누구도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다. 처음엔 들었던 말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집의 기본값이 되어버렸다. 없는 게 이상한 존재. 있으면 편리한 존재. 그런 취급이 가장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 몸도 점점 신호를 보냈다. 허리는 자주 굳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래도 쉬지 않았다.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쉬는 순간 누군가는 불편해질 테니까. 그 불편함이 곧 나를 향한 불만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다. 온몸에 열이 올랐고 눈앞이 아찔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아픈데도 먼저 떠오른 게 내 몸이 아니라 집안일이었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히 느꼈다. 아, 나는 이미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때도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나가는 대신 더 조용해졌고, 더 맞췄고, 더 스스로를 줄였다. 왜냐하면 아직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미안해하겠지. 가족이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나는 아직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 몸이 먼저 무너졌다. 마음보다 훨씬 빨리. 처음엔 허리가 뻐근한 정도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들 하지 않나?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변명인지도 모른 채 나는 또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허리를 굽히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걸레를 쥐고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허리에서 다리까지 내려왔다. 그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프다는 걸 들키면 또 설명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단호했다.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것보다 먼저 계산이 떠올랐다. 수술하면 며칠을 누워 있어야 할까? 집안일은 누가 하지? 아이들 밥은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먼저 드는 내가 그날따라 너무 낯설었다. 집에 돌아와 아들 준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허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준서가 물었다. 그럼 얼마나 입원해야 해?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온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며느리 수경이는 한숨부터 쉬었다. 그럼 그동안 집은 어떻게 하죠? 그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 않았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 문제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수술 당일 나는 혼자 병원에 갔다. 보호자 서류에 이름을 적는 칸이 있었지만
적지 않았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냐고.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얼마나 허세였는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알았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이 나이에 이 상태로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다. 수술은 잘 끝났다고 들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옆 침대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나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었지만 호출 버튼을 누르기도 망설였다. 괜히 귀찮은 환자가 될까봐.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나서야 눈물이 났다.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선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져도 누군가는 불편하겠지만 누구도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걸. 퇴원하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짐을 챙겨 나와 택시를 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수술은 잘 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덧붙였다. 근데 언제쯤 다시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뚝 끊어졌다. 회복은 관심이 없었다. 가능한 시점만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나는 이 집에서 쉬는 사람도 보호받는 사람도 아니라는 걸. 고장난 기계처럼 언제 다시 쓸 수 있는지만 중요해진 존재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허리는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만약 내가 더 아파지면 이 사람들은 나를 어디로 보내려 할까? 그 생각은 며칠 뒤 아주 구체적인 말로 내 귀에 들어오게 된다. 사람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은 의외로 조용하다. 소리 지르지도 싸우지도 않는다. 그냥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부러진다. 그리고 다시는 원래대로 붙지 않는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허리 수술 후라 몸이 느렸고 집안은 묘하게 더 조용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했고 아들 준서는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 문을 열었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됐다. 일부러 들으려 한 건 아니었다. 그냥 피할 수 없이 귀에 들어왔다. 준서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엄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되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제약.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너희를 제약했을까?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움직인 게, 아이들 깨울까봐 숨소리까지 죽이며 살았던 게, 내가 퇴근하고 쉬고 싶을까봐 말 한마디 아꼈던 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맞아.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솔직히 말해서 불편해. 불편?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동안 나는 내가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적어도 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불편한 존재였다. 가족의 일상을 방해하는 가구 같은 사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말했다. 요즘 요양원도 잘 돼 있대. 엄마도 아프시고 우리도 좀 숨 좀 쉬자. 요양원. 그 단어가 귀를 때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듣지 못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방으로 돌아왔다. 숨이 가빴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내가 30년 넘게 일해서 산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을 감옥처럼 느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나갈 수 없는 곳. 침대는 있었지만 쉴 수 없는 곳. 말할 수 있지만 말하면 불편해지는 곳. 나는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아들 준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여행 좀 다녀올까 해. 그 말투는 가벼웠고 표정은 밝았다. 마치 며칠 전의 대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준서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는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순간 모든 게 정리됐다. 가족여행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요양원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도, 그 여행이 잠깐 비워두는 연습이라는 것도 나는 그제야 정확히 이해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조용히 결심했다. 이 감옥에서 먼저 나가야겠다고. 그들이 나를 내보내기 전에 내가 나를 꺼내야겠다고.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난 날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도 없었다. 평소라면 숨 돌릴 틈 없이 들리던 소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제야 이 집이 얼마나 숨막히는 공간이었는지 느껴졌다. 조용한데 편하지 않았다. 넓은데 답답했다. 그게 감옥이라는 걸 그날 처음 제대로 실감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손잡이를 바라봤다. 이제 혼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드디어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차분함이 먼저였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흔적들 사이에서 나의 자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내가 앉던 소파 끝자리, 내가 쓰던 낡은 방, 내가 쓰던 그릇 몇 개.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지만 가장 흔적이 적은 사람이 나였다. 그날 처음으로 냉장고를 제대로 열어봤다. 늘 아이들 먹을 것만 챙기느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이었다. 요거트, 간식, 음료수, 반찬들.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좋아해서 산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해서 산 것들 뿐이었다.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내 인생이 딱 이 냉장고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오래된 옷 몇 벌, 검소한 외투 하나. 나를 위해 산 물건은 거의 없었다. 대신 아이들 옷과 이불, 장난감은 집 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엔 내 자리가 없다. 그날 오후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부동산 번호를 누르는 동안에도 이상할 만큼 마음은 평온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30년이 걸렸다는 생각이 스쳤다. 부동산 사람은 이것저것 물었다. 집 평수, 위치, 명의.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이름이라고, 내가 산 집이라고.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올라왔다. 그동안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불러왔지만 사실은 내 집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후회가 올 줄 알았다. 불안이 몰려올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는 선택을 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고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렸다.
이 집에 남기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남길 이유도 없었다. 이곳은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아니었으니까. 밤이 되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지면 저 사람들은 언제쯤 나를 찾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사람이 집에 온 날 나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집을 판다는 말이 아직도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이미 마음은 한참 앞서가 있었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것저것 확인했다. 벽지 상태, 바닥, 창문. 그 모든 걸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 잘하셨네요. 오래 사신 집 치고는 상태가 참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관리라기보다는 내가 매일같이 이 집에 맞춰 살아온 결과였다. 집이 상하지 않게, 가족이 불편하지 않게 늘 먼저 손을 댔을 뿐이다. 그게 이제 와서는 집값을 올려주는 조건이 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금매로 내놓겠다고 하자 그는 잠시 망설였다. 요즘 시세를 설명하며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마음 먹고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 조금만 덜하는 말 때문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나갔다. 재건축 이야기가 오가던 지역이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다. 그들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봤다. 아이 키우기 좋겠다고, 동네가 조용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다. 나도 그 말을 믿고 이 집에서 버텨왔으니까.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 가족은 제주에서 사진을 보내왔다. 웃고 있는 아이들, 바다, 맛있는 음식들.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그 메시지를 보고도 나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괜히 말을 섞으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였다. 그들이 즐겁게 보내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이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계약금을 받는 날 손에 쥔 봉투가 묘하게 무거웠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결정의 무게였다. 이 돈은 단순한 집값이 아니었다. 내가 30년 동안 참고 맞추고 내 삶을 밀어가며 모은 시간들이었다. 그걸 생각하니 오히려 미련이 사라졌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사갈 곳을 정했다. 멀리 가고 싶었다. 누구도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 바다 냄새가 나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파도 소리를 들으면 숨이 트일 것 같았다. 그동안 숨을 너무 오래 참았으니까. 짐을 싸면서도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아이들 물건은 그대로 두고 내 것만 챙겼다. 마치 내가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그게 더 깔끔하다고 느껴졌다. 내가 빠져나간 자리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 가족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여행이 끝나면 예전과 똑같은 집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식탁도 소파도 밥솥도 그대로일 거라고. 그리고 그 집에 내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이번엔 말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느끼게 하겠다고. 아들 가족이 돌아오는 날 아침, 나는 새벽에 눈이 떠졌다.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닌데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나를 깨웠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다.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도시락도 아침밥도 청소도 필요 없었다. 집은 이미 내가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니까.
거실은 휑했다. 소파가 있던 자리엔 바닥 자국만 남아 있었고 벽에 걸려 있던 액자들은 모두 내려가 있었다. 부엌도 마찬가지였다. 늘 자리를 지키던 전기밥솥도 냄비들도 없었다. 처음엔 이 광경이 낯설었지만 곧 마음이 편해졌다. 이 텅 빈 공간이 오히려 내 속마음 같았다. 정오쯤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캐리어 끄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먼저 들어왔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라는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들도 금세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다. 평소와 너무 달랐으니까. 며느리 수경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멈춰섰다.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나는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그 순간 아들 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웃어보려다 실패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말끝을 흐리며 집안을 다시 봤다. 그제야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눈빛이었다. 나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내가 이 집 팔았어. 준서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집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세워진 모든 계획들이 그 한마디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풀렸다.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아니라 30년 동안 눌러두었던 나가 고개를 들었다.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그 말에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준서는 엄마, 그럼 우리 갑자기 어디로 가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아니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무너져 온 결과였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그동안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청소, 빨래, 밥, 아이들 돌보는 일, 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변명이었다. 그제서야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처음으로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변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그 사실이 가장 강력한 사이다였다. 그날 그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정부가 아니라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선택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집만 팔았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고. 하지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 집은 아들 내외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기대어 살 수 있게 해준 마지막 울타리였다. 그 울타리가 사라지자 그들은 그제야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 내가 울진으로 내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다. 그들은 결국 며느리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잠깐만이라는 말과 함께였지만 그 잠깐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다. 처음엔 친정에서도 이해해주는 척했다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내 식구가 들어와 살게 되자 분위기는 금방 달라졌다. 생활비 문제, 아이들 양육 문제, 집안일 분담 문제까지. 그동안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던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내가 대신 감당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 문제가 컸다.
맞벌이를 하던 며느리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고 친정어머니는 하루 종일 손주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곧바로 생활고였다. 그때부터 싸움이 잦아졌다고 했다. 돈 이야기, 집 이야기, 미래 이야기. 예전엔 서로 미뤄두기만 했던 대화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준서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다. 내가 그 집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이 보호막을 잃은 거였다는 걸. 결정적인 사건은 몇 달 뒤에 터졌다. 생활비 문제로 크게 다투던 날 며느리 수경이가 친정어머니와 언성을 높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다. 처음엔 단순한 가정 불화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로 밀치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며느리는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준서는 말리다 함께 연행됐다. 아이들은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떠난 뒤 그 집은 말 그대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철창이 아니라 책임과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다. 준서는 그때 처음으로 말했다. 엄마, 그 집에 있을 땐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엄마한테 떠넘기고 살았는지. 그 말은 사과였지만 이미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사람은 보호받을 때보다 보호를 잃었을 때 진짜 현실을 배운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내가 했던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교육은 그들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야 완성됐다는 것을. 울진에 온 지 몇 달쯤 지났을 때였다. 바다 냄새에도 익숙해지고 아침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되었을 즈음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그 소리가 낯설어서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는데 거기 준서가 서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말끔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다.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까지 빨리,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올 줄은 몰랐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바닷바람 소리만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 뒤에 이어질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준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장모님 집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숨막혔는지, 아이들이 밤마다 울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된 과정까지. 나는 중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끼어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건 이미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러다 준서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 말이 나오기까지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혔을까. 나는 그제야 그 아이가 정말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준서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가 해주던 밥, 집안일, 아이들 돌봄 그게 다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하루도 버겁더라고요. 그 말은 고백이었고 반성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위로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살고 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쉬움이 남아있는 눈빛이었지만 더 붙잡지는 않았다.
그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준서에게 밥을 차려주었다. 오랜만에 해주는 밥이었다. 그는 말없이 밥을 먹다가 문득 웃으며 말했다. 엄마, 진짜 편안해 보여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사람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이다. 그 사실을 잊고 살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다. 준서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고 나는 너무 늦게 실천했을 뿐이다. 지금 나는 울진에서 산 지 반년이 넘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쁘다기보다는 하루가 천천히 흘러간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도시락을 싸야 할 이유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차려야 할 의무도 없다. 대신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는다. 그게 이렇게 큰 자유인 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다. 아침마다 강아지 아리와 바닷가를 걷는다.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된다. 그동안 내 인생도 저렇게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늘 버텨만 왔지 흘려보내지는 못했다. 참고 쌓고 눌러두기만 했다. 그 결과가 어떤 감옥이었는지는 이미 충분히 겪었다. 가끔 준서에게서 전화가 온다. 예전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정도. 그게 지금은 딱 적당하다. 며느리 수경이와는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로 그게 가장 좋은 거리라는 걸 모두가 배웠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가끔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를 읽을 때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한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너무한 건 한 사람의 인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소모시키는 일이라는 걸. 효도는 희생 위에 쌓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도. 내가 집을 팔았던 그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아들 가족도 자기들 삶의 무게를 직접 마주하게 됐다. 누군가 대신 감당해주던 삶은 결국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다. 그게 내가 몸으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참으면 되지라며 스스로를 지우고 있다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다. 가족이라도 부모라도 할머니라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무료 가정부도 당연한 존재도 아니다. 그냥 박순이다. 바다를 보고 밥을 해먹고 하루를 살아내는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찔렸다면 너무 늦기 전에 돌아보길 바란다. 감옥은 철창이 있어야만 감옥이 아니다.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관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 그게 진짜 감옥이다. 오늘도 나는 바다를 본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한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저건 남 이야기 같지 않다.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짧게라도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